도안고 2학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드디어 2학년이 아닌 2학기 개학이 되었네요. 선생님은 지난 1학기를 마치면서 그리고 여름방학을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릴 일은 없겠다. 2학기 때는 전면 등교를 하니까 없애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2학기를 시작하는 그 동시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네요. 여러분들 지금 개학하는 날이 하필이면 또 온라인 클래스라서 좀 일상으로의 복귀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거의 준성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지난 1학기 때의 그 생활 패턴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조금 괴롭겠지만 오늘 하루 잘 보내보도록 합시다. 오늘 지구과학 수업은요. 우리가 지난 학기에 이어서 해수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2학기 때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개괄 먼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는 없을 테니까 교과서로 수업을 나갈 거고요. 지구과학 수업 이번 주 동안은 듣는 동안 교과서 꼭 반드시 가지고선 한번 봅시다. 자, 교과서에 일단 차례 페이지 먼저 펴보세요. 자, 차례 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1단원은 대단원 1단원은 이미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2단원과 3단원만 남아 있습니다. 지난 1학기 때까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운 내용이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 즉 기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대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지나서 2학기 때는 해수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대기와 해수 간이 굉장히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지금 계획으로는 별의 물리량까지 여기까지를 지금 중간고사 범위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을 기말고사 범위로 잡고 있습니다. 진도가 빨리 나간다면 HR도와 별의 종류까지 중간고사 범위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략적으로 요렇다 정도로만 알아두면 되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중간고사 범위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오늘 배울 내용이기도 한 해수의 성질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건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떠올려보면 해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본 적이 그다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해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해수의 경우가 순환을 합니다. 근데 표층에서도 순환을 하고요. 그리고 심층에서도 순환을 하거든요. 요 두 가지 순환에 대한 내용 중요한데 요 순환에 대한 내용도 한번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해양의 변화와 기후 변화인데 자, 요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 1학년 때 자세하게 배웠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텐데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한 내용 이런 게 있었지 싶을 텐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대기와 해수에 밀접한 그러한 상호작용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기후변화 마지막 소단원인데 요 내용에서는 지구의 경우가 기후변화를 하는 그 요인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기후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요인, 이 자연적인 요인을 또다시 지구 내부에 있는 요인과 지구의 외부에 있는 요인으로 나눠서 배울 거고요. 우리 지구의 기후가 변화한다 하면 이런 자연적인 요인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인위적인 요인일 겁니다. 인위적 요인, 바로 이게 지구온난화겠죠. 그래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내용까지 배우면 우리가 대기와 해수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별의 물리량을 배울 건데요. 우주에 관련된 단어는 우주 파트가 들어가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개괄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 해수의 성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교과서 96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96페이지에 해수의 성질 해서 여기 위에 있는 학습 목표를 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학습 목표를 보면 첫 번째, 해수의 화학적 성질과 물리적 성질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과서에서는 해수의 성질을 화학적 성질과 물리적 성질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해수의 성질이 크게 4가지입니다. 그 4가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화학적 성질로는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염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몰라도 됩니다.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요. 그리고 용존기체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리적 성질로는 수온,
즉 말 그대로 해수의 온도, 그 다음에 밀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해수의 성질 파트는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해수에 대한 내용을 배우잖아요. 대기와 해수의 상호작용. 그때 계속 등장을 합니다. 밀도가 그래서 어떻고, 밀도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수업을 잘 들어놔야지 나중에 계속 수업을 함에 있어서 턱턱 막히지 않는, 설명을 들어도 이게 뭐지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잠깐 여러분들 1학기 때를 잠깐 떠올려 보면 후회도 많고 또 이런 부분은 잘했다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내가 온라인 클래스 때 조금 성실히 못 들었다 하는 학생은 나중에 다시 들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안 듣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또 대충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이 시간에 열심히 들어야지라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한번 해수의 성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염분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과서 아래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해수의 성질 첫 번째 염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분이라는 것은 일단 염분에 대한 내용을 하기 이전에 수인님이 여러분들의 좀 과거 기억들을 좀 떠올려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계곡 같은 데서 혹은 강에서 놀 때랑 해수에서 이런 바다에서 놀 때 물 한 번씩 먹어봤죠. 그때 물 맛이 명확하게 달랐던 거는 알 겁니다. 해수의 물 맛이 어땠나요? 훨씬 짰죠. 자, 이 해수가 짠 이유가 그 안에 소금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그러한 소금 성분, 해수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을 제외한 다른 성분을 우리가 한마디로 염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염분에 대한 내용을 하기 이전에 염류에 대해서 일단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해수에 녹아있는 다양한 이러한 물질들을 염류라고 하는 겁니다. 요 아래 선생님이 가지고 온 그림을 좀 보면요, 염류의 경우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동해를 한번 봅시다. 염화나트륨의 경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aCl, 즉 소금이죠. 소금의 경우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염화마그네슘, 그리고 황산마그네슘, 나머지는 기타 뭐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염류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염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염분이란 그럼 무엇이냐? 우리가 해수의 경우를 1kg, 즉 1000g이죠. 1000g 정도를 풉니다. 그 다음에 걔를 가열을 해요. 우리 바닷물을 가열을 하면 그 안에 소금 알갱이 같은 이런 염류 성분들만 남겠죠. 그래서 그 염류 성분의 질량을 재봤더니 예를 들어서 35g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해수 1kg 안에 들어가 있는 염류의 양을, 그것을 비율적으로 나타낸 것을 염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염분의 경우를 나타내는 기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런 식으로 1kg을 펐는데 35g의 염류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를 35 요로한 기호를 씁니다. 퍼센트에다가 요거를 하나 더 붙여요. 읽는 것은 퍼밀이라고 읽고요. 요 단위까지는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건 아니고, 그렇구나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자, 이렇게 35%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의미가 1000g이라는 해수 안에 35g만큼의 그러한 염류가 들어가 있구나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요러한 퍼밀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지 않아요. 최근에는 바로 PSU라는 단위를 쓰고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PSU라는 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PSU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여기에도 적혀 있는데 전기 전도도로 정의되는 염분의 단위라고 적혀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경우가 발달을 하면서 이러한 염분을 잴 때 다 요거를 일일이 가열해서 염류의 양을 그램을 재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냥 해수에다가 전류를 흘려서 전기 전도도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도 요 염류의 양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35%이나 35PSU나 같은 정도의 염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PSU라는 단위를 쓴다 정도로만 알아두면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해수의 이런 염분들을 측정을 해봤더니 평균적으로 약 35 PSU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러한 염류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은 요러한데, 요러한 물질들 말고 염류를 이루고 있는 이온으로 해서 본 게 바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요 그래프입니다. 자, 요 그래프를
외우는 학생이 있을까봐 생각을 하는 건데 전혀 외울 필요 절대 없고요. 자, 요거를 한번 봅시다. 해수 1kg 중에서 물의 경우가 한 요 정도, 염류의 경우가 35g 정도. 이게 우리 평균적인 해수의 양이었었죠. 이게 35 PSU인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 안에 있는 염류의 주성분의 이온을 봤더니 Na 플러스 그리고 Cl-가 가장 많다. 요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요게 바로 NaCl. 염화나트륨인 거잖아요. 그게 아까 봤을 때 가장 많은 염류의 양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충분히 유추가 가능을 하죠.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둘 내용이 그 위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인데, 요러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어떻게 해서 해수 안에서 생기게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음이온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염화이온, 염소이온의 경우에는 해저 안에 있는 화산이 분출할 때 그 화산 기체가 해수에 녹아서 공급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나트륨 플러스 나트륨 이온과 같은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요, 지표에서 이런 암석의 안에는 광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 광물들의 경우가 풍화되면서 녹아져가지고 지표에 있던 그런 강물을 타고선 해수로 들어와가지고 공급이 된 겁니다. 즉 얘의 경우에는 강물 같은 것들을 타고서 온 거고, 얘는 해수에 있던 거고, 이 둘이 만나서 염화나트륨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염류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염류와 염분에 대한 정의에 대한 내용을 스님이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중에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염류와 염분의 정의라는 것을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염분비 일정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여기 싹 지울게요. 스님이 가지고 온 요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지금 요걸 보면요. 북극해든, 동해든, 홍해든 다른 해수들이죠. 거기 안에 있는 이러한 염분의 경우가 염류들의 그 비율을 봤더니 어때요? 지금 염화나트륨의 비율이나 혹은 염화마그네슘의 비율이나 황산마그네슘의 비율이나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얘네들이 해수 1000g에서 따온 그런 염류의 질량이에요. 북극해는 30g밖에 안 되고요. 즉 30 PSU겠죠. 그리고 동해의 경우에 33 PSU겠고요. 홍해의 경우에는 40 PSU일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염분의 양은 다르지만 그 안에 있는 염류들 사이의 비율은 일정하다. 그게 바로 염분비 일정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왼쪽에 보면 디트마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의 이러한 다양한 전 세계에 있는 해수의 그러한 염분비를 측정을 해보고, 염분비의 경우에는 거의 이 염류들 사이의 비율은 거의 일정하구나라는 것을 발견을 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을 보면요. 자, 여기 부분에 같이 한번 밑줄을 그어봅시다. 각 해양에서 염분은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해수에 녹아있는 주요 원소들의 상대비는 거의 일정하다. 요게 바로 염분비 일정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뭐를 알아낼 수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 염화마그네슘의 그 질량을 알아요. 얘 질량의 경우가 홍해에서 퍼온 염화마그네슘의 질량의 경우를 알아요. 몇 g이다 이런 거를 알면요. 우리가 얘네들의 다 비율을 따져보지 않아도 거의 대부분의 해수는 이 비율의 경우가 일정하기 때문에 얘의 질량을 알면 그 비율 가지고서 따져서 염화나트륨의 질량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지금까지 문제에서 이런 거를 계산해내는 문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가 있구나 정도 의미만 알아서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97쪽으로 넘어가면 작은 탐구에 전 세계 해양의 표층 염분 분포 이해하기라는 탐구가 있습니다. 스님이 앞에서 염분과 염류의 정의 그리고 염분비 일정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사실 그 내용보다 훨씬 중요한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표층 염분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플러스로 왜 그래서 그렇게 분포를 하는지 그 이유까지가 시험에 다수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를 해둬야 되는데, 자, 요거를 스님이 먼저 설명을 하기 이전에 염분의 경우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변화하는지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염분은 어떤 요인에 의해 변할까를 한번 지금 좀 생각을 해봅시다, 같이.
자, 염분이라는 것은 아까 스님이 얘기를 했다시피 정의가 뭐였었죠? 해수의 1000g 속에 들어있는 염류의 양이 바로 염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것이 염분인데, 그래서 염분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염류의 양이 많아지면 되겠네. 혹은 염분의 경우가 줄어들려면 염류의 양이 줄어들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 염분비 일정의 법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도 느꼈을 테지만 해수 안에 있는 이러한 염류라는 것은요. 크게 변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염분은 뭐에 의해서 변하느냐? 바로 요 해수의 양, 그러니까 해수의 양이 아니라 물의 양에 의해서 변하는 겁니다. 같은 염류의 양이 있더라 하더라도요. 물의 경우가 많이 들어가면 염분의 경우는 낮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하면 됩니다. 즉 물의 양에 의해서 많이 실제적으로 자연현상에서는 변화를 한다. 그러면 물의 양의 경우가 증가하면 염분의 경우에는 감소하겠죠. 자,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물의 양의 경우가 증가하는 경우가 크게 우리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자연현상에서 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우, 해수 안에 속에 있는 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우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염류를 포함하지 않은 물들이 유입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비가 내리는 겁니다. 강수량의 경우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해수에는 염류들이 있지만 강물이라든가 혹은 이러한 그런 데서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하냐? 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수가 아닌 담수. 이러한 담수들의 경우가 유입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 담수들 중에서도요. 뭐가 또 있냐면요. 빙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빙하의 경우가 특히나 녹게 되면 빙하의 경우에는 순수한 물로만 얼은 게 빙하잖아요. 그래서 빙하의 경우가 녹는 해빙의 경우가 일어나면 물의 양의 경우가 증가하게 되고 얘네들에 의해서 염분이 낮아지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가와 나의 그림을 보면서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세 가지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들 다 하나씩 설명을 할 테니까 같이 필기하면서 그냥 수업 들으면 안 돼요. 필기하면서 한번 봅시다. 우선 첫 번째 강수량과 증발량에 의해서 변화하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기 있는 요 그래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보면요. 위도의 경우가 세로축이 있고 가로축의 경우가 강수량과 증발량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갈수록 지금 강수량과 증발량이 많아지고 있고요. 지금 여기가 위도 적도, 여기가 북반구, 남반구로 되어 있습니다. 저 여기를 보면 지금 강수량부터 한번 봅시다. 강수량의 경우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요 그래프도 여러분들 자주 출제가 되는 그래프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강수량의 경우가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강수량이 많은 곳이 적도입니다. 자, 왜 적도에서 가장 강수량이 많을까요? 적도의 경우는요. 자, 이렇게 지구의 반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적도고요. 30도, 그리고 60도, 90도입니다. 우리가 다음 단원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대기대순환에서는요. 적도 부근에서는 굉장히 온도가 높기 때문에 강한 상승기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승기류가 나타나면 우리 계속 1학기 때 배웠었잖아요. 상승기류, 단열 팽창, 그러면 구름 생성이죠. 굉장히 구름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구름들에서 당연히 비가 막 내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수량이 적도 부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한 기류의 경우에는요. 30도 부근에서 하강을 하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요것의 경우가 60도대에서는 또 다시 상승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대기대순환의 대략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적도 부근에서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서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우리 적도에 열대우림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수량이 높은 거고요. 강수량이 반면에 30도대 부근에서는 최저인데 그 이유는 30도대 부근에서 전체적인 대기대순환 자체가 하강기류이기 때문에 구름이 잘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30도대 부근에서는 강수량이 적은 겁니다. 자, 반면에 한번 증발량을 보도록 할게요. 증발량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30도대 부근에서 증발량이 가장 많아요. 그 이유는 30도대에서 아까 계속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하강 기류가 있기 때문에 구름이 없으니까 또 위도도 저위도여서 굉장히 잘 증발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증발량이 높은 겁니다. 반면에 강수량은 적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이루어지니 지금 이 적도 부근 한번 보면요. 증발량에 비해서 강수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염분의 경우에는 어떻겠어요? 적게 증발되는데 비는 많이 와. 그러면 염분이 낮겠죠. 그래서 지금 비교적 다른 데에 비해서 염분이 낮은 것이 이러한 적도 부근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30도대를 한번 봅시다. 30도대는 증발량이 많아요. 강수량은 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얘의 경우에 염분이 증가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30도대 부근을 보면요. 여기 보면 35.5, 그리고 특히나 여기는 37.3, 37, 36.5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지금 요 홍해 부근의 경우에는 40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염분의 경우가 높이 측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담수의 유입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지금 여기 있는 얘네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죠.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요. 이러한 육지에서 강물들의 영향을 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위도대에 있는 얘네들에 비해서 훨씬 염분이 높습니다. 그 이유가 담수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도 지금 해석을 하는 게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해빙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볼 건데, 해빙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요. 모두 좀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북극 지역과 남극 지역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해빙, 즉 빙하가 녹는 것이 북극이 훨씬 심하다는 거를 알고 있나요? 남극보다 북극의 경우가 훨씬 요 해빙의 속도가 빠릅니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지금 북극의 경우에 32 정도까지나 내려가고 있어요, 염분이. 그래서 요런 식으로 반면에 얘는 34 정도가 되고 있죠. 요런 식으로 차이가 일어난다. 그 이유는 해빙 때문이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왜 여기 있는 홍해, 지금 여기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요 바다가 홍해거든요. 41, 40, 막 38 이렇게 높은 이유, 홍해가 왜 이렇게 높으냐? 그 이유는 특히나 여기에 여러분들 사막 지역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까? 지금 위도도 30도대 부근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특히나 사막 지역이 많으니까 증발량이 그만큼 또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여기서는 염분이 높은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사해 있죠.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굉장히 염분이 높아서 둥둥 떠 있어서 죽은 것처럼 보인다 해서 사해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여기 부근에 위치하는 바다입니다. 자, 아무튼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니까 그거를 조금 글로 정리된 아래 내용을 좀 읽어보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표층의 염분은 지금 그림 2-22 요 그림과 같이 위도에 따른 강수량과 증발량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결국에는요, 스님이 앞에서 뭐 담수라든가 혹은 해빙에 대한 내용을 했지만요, 가장 큰 영향을 빚는, 전체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강수량과 증발량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그림을 먼저 보면요, 지금 요 보라 색깔이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그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고요. 초록색이 표층에 있는 염분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략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쉽게 좀 나타내 보면 표층 염분의 경우에는 바로 증발량에서 강수량을 뺀 요 값과 지금 거의 비례를 하는 성질을 띠게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본 그래프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요. 본 그래프를 스님이 이렇게 옆으로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지금 증발량의 경우가 높은 부분의 경우가 마찬가지로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기 때문에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 보이고요. 지금 여기 부분은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적도 부분은 증발량이 많기 때문에 아래로 쑥 내려간 거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서로 어쨌든 같은 그래프인데 요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압대 부근인, 저압대라는 것은요, 저기압대라는 뜻입니다. 이 적도 해역의 경우에는 증발량이 적고 강수량이 많으므로 염분이 낮다. 표층 염분이 지금 낮은 거 보이죠?
자, 반면에 고압대인 위도 30도 부근의 경우에는 고기압대라는 겁니다. 하강기류니까 고기압대죠. 그곳은 증발량이 많고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염분이 높다. 또한 특히나 30도대 부근이면서도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홍의 경우에는 41 PSU 정도까지나 올라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증발량과 강수량 외에 첫 번째 요인이었습니다. 표층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하천수의 유입, 즉 하천수의 유입, 세 번째는 빙하의 해빙과 결빙 등이 있습니다. 자, 결빙이라는 것은요, 빙하가 만들어지는 과정, 즉 빙하가 어는 과정을 결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결빙이 일어나면요, 이렇게 해수가 있고 빙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결빙이 일어날 때는 얼음이 얼 때 여러분들 요거는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물에다가 소금 혹은 소금은 좀 짜니까 설탕 같은 것을 녹여가지고 걔네들을 한번 냉동실에다 넣고서 얼려보면 여러분들 그 살짝 다 완전히 꽉꽉 얼은 상태가 아니라 얼었을 때, 대강 얼었을 때 한번 잠깐 꺼내서 보면요. 얼음이 있는 것과 먹어보고요. 그 아래 물이 좀 있으면 그 물을 한번 먹어보면 물이 전보다 훨씬 달아진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즉, 얼음의 경우가 얼 때 특징이 바로 순수한 물끼리만 어는 특징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부에 이 결빙을 하게 되면요. 원래 해수에 있던 염류들의 경우에는 가만히 있게 되고 순수한 물만 빠져나가서 얼음을 형성하기 때문에 염분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해빙의 경우에는요. 이 순수하게 얼었던 얼음의 경우가 녹기 때문에 물의 경우가 첨가되는 그러한 영향을 미쳐서 염분이 낮아지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천수 유입이 거의 없는 지중해에서는, 특히나 지중해의 경우에는요, 하천수 유입이 조금 없는 지역이거든요. 여기서는 평균 염분보다 염분이 높고, 그리고 큰 강과 이어진 해역에서는 거의 하구에서 100km 정도까지 염분이 낮다. 즉, 요거의 경우가 이런 하천수의 유입과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 글을 쭉 읽어봤는데 그래프로 다시 돌아가서 좀 다시 한번 요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요 그래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보면요. 지금 증발량과 강수량과 표층 염분의 경우가 대략적으로 일치하지만 요 극지방의 경우에는 잘 일치하지 않아요. 특히나 북극 지역의 경우에는 그 크기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자, 이 이유를 왜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스님이 얘기했던 걸 조금 떠올려 보면 극지방의 경우에는 바로 해빙이라든가 이러한 해빙에 특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염분의 경우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빙하의 영향의 경우가 크게 작용을 해서 이러한 비가 내리고 강수량 이런 것보다는 빙하의 영향이 더 커서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양상을 보이는 겁니다. 자,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해수의 성질 4가지 스님이 얘기했습니다. 염분, 수온, 용존기체, 그 다음에 밀도인데 그중에서 염분 하나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그래도 잠깐 얘기하면서 오늘 뭐 배웠는지만 얘기를 하면요. 염분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선생님이 염분 얘기하면서 염류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염류와 염분의 그 정의, 지구과학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의 같은 것도 반드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염분과 염류가 무엇인지 배웠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염분비 일정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일정 법칙. 자, 그 다음에 배웠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전 세계의 염분의 분포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거는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그 그래프가 특히나 지구과학은 그림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요러한 그림 같은 거 혹은 요러한 그림 그리고 요러한 그래프, 이 그래프, 요렇게 그래프 같은 것들이 중요하니까 요런 것들을 잘 한번 오늘 복습을 반드시 하면서 눈여겨보시기를 바랄게요. 지구과학 어떻게 잘하나요? 라는 질문 선생님이 많이 들어봤는데 지구과학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풀이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명확한 개념 이해와 그거를 바탕으로 한 그 암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나중에 복습해야지 하지 말고 가장 기억이 많이 날 때 지금 바로 한 번이라도 다시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세요. 자, 어쨌든 오늘 그래도 개학날 이제 개학이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듣느냐고 고생 많았습니다.